1장 회계의 기초이론입니다. 회계의 정의와 정보이용자. 네 번째 줄입니다. 가계부는 개인의 재산 변화를 관리하고 그 결과를 보기 편하도록 정리해서 개인이 경제적 의사결정을 할 수 있도록 체계화한 것이다. 즉, 가계부는 가장 단순한 형태의 회계이다. 밑에 회계의 정의를 보겠습니다. 회계는 기업 실체가 정보 이용자들이 합리적인 판단이나 경제적인 의사결정을 할 수 있도록 기업 실체에 관한 유용한 경제적 정보를 식별, 측정, 전달하는 과정이다. 기업 실체라고 하면 영리 기업을 기업 실체로 간주한다. 기업 실체에 관한 유용한 경제적 정보를 제공한다. 여기서 경제적 정보라고 하는 것은 돈에 대한 정보라고 했습니다. 다음 장 11장입니다. 식별이란 기업이 여러 가지 활동 중에서 회계 기록의 대상이 되는 활동을 확인하는 것을 말한다. 즉, 장부에 기록할 것인지 기록하지 않을 것인지 판단하는 것을 식별이라고 한다. 회계상 거래에 해당하면 장부에 기록하는 것이고 회계상 거래에 해당하지 않으면 장부에 기록하지 않는 것이다. 측정이라고 하면 구체적으로 화폐 금액을 부여하는 과정이다. 이렇게 식별하고 측정한 정보를 요약해서 표준화된 양식의 재무보고서, 즉 재무제표를 작성한다. 이를 정보 이용자에게 전달함으로써 정보 이용자들이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할 수 있도록 보고하는 일련의 정보 시스템을 회계라고 정의하고 있다. 밑에 보겠습니다. 밑에 각조 한번 보겠습니다. 회계 기록의 대상이 되는 사건을 식별하고 그리고 측정해서 장부에 기록하는 것을 인식이라고 한다. 인식은 분계, 회계 처리, 전표 처리와 동일한 표현이다. 다음 장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보 이용자다. 회계정보 이용자. 회계정보 이용자는 첫 줄입니다. 기업의 내부 또는 외부에 있느냐에 따라 외부 정보 이용자와 내부 정보 이용자로 나눌 수 있다. 이러한 회계정보 이용자들은 자신의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한 의사결정을 하기 위해 회계 정보를 필요로 한다. 투자자 있습니다. 투자자는 주주와 사채권자가 있다고 했습니다. 이 사람들은 모두 투자자는 현재의 투자자뿐만이 아니라 기업이 발행한 주식이나 회사채를 투자할 의사를 갖고 있는 잠재적 투자자도 포함한다. 채권자 밑에 특별한 건 없습니다. 밑에 일반 대중 시민단체 여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반 대중과 시민단체 등도 기업에 관심을 갖고 있으며 현재 이해관계를 갖고 있지 않더라도 미래에 이해관계를 가질 가능성이 있는 잠재적 투자자에 해당한다. 즉, 대중도 잠재적 투자자에 해당한다는 얘기입니다. 즉, 회계정보 이용자는 사회 전체다. 재무제표는 누가 작성한다? 경영자가 작성한다. 즉, 경영자는 회계정보를 필요로 하는, 요구하는 수요자인 동시에 경영자가 재무제표를 전달한다고 그랬죠. 즉, 경영자는 공급자이기도 하다. 이게 회계의 정의입니다. 밑에 회계정보 이용자들이 모두 다 읽겠습니다. 회계정보 이용자들이 필요로 하는 정보는 각기 다른데 기업이 모두에게 적합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 외부 정보 이용자들이 공통적으로 요구하는 정보를 표준화된 양식의 보고서, 이걸 뭐라고 했습니까? 재무제표라고 했습니다. 재무제표라고 한다. 재무제표에는 재무상태표, 포괄손익계산서, 자본변동표, 현금흐름표, 추석이 있다. 가장 기본이 되는 것은 재무상태표와 포괄손익계산서이다. 재무상태와 재무상태표. 재무상태표의 기본 요소. 재무상태표는 특정 시점 현재 보유하고 있는 경제적 자원인 자산과 경제적인 의무인 부채와 그리고 자본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재무 보고서이다. 즉 특정 시점을 얘기하기 때문에 정태적인 보고서라고 한다. 기본 요소는 자산, 부채, 자본이 있다. 자산은 뭐냐? 기업이 소유하고 있으면서, 즉 내 거면서 미래의 경제적 효익을 얻을 수 있는 자원이다. 즉 돈을 팔면 돈 들어오는 거다. 첫 번째, 상품, 제품, 토지, 건물, 기계장치, 비품, 즉 유형 1이다. 두 번째, 외상매출금이 있다. 미수금이 있다. 그리고 대여금이 있다. 이 자산이라고 하는 것은 채권자 몫과 주주 몫으로 구성되어 있다. 자본이 부채다. 부채는 빚이다. 즉 기업이 현재 시점에 부담하고 있는 빚, 채무다. 외상매입금, 매입 채무가 있다. 이거는 일반적인 상거래에서 발생한 외상이다. 그리고 미지급금이 있다. 일반적인 상거래 이외에서 발생한 거다. 차입금이 있다. 부채는 당연히 채권자 청구권이라고 했습니다. 밑에 보시면 자산은 기업이 현재 소유하고 있고 그것을 팔면 돈이 들어오는 것을 우리는 자산이라고 했다. 자본이 있습니다. 자본은 부채에서 자본을 뺀 거다. 즉 자본은 자산에서 부채를 뺀 거다. 똑같이 순자산, 자기자본이라고 한다. 자본은 누구의 몫이다? 출자자, 주주의 몫이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회계 등식이 성립한다. 즉 자산은 부채 플러스 자본으로 되어 있다. 너 지금 총 재산이 얼마 있니? 나 부채 30억, 순수한 내 돈 970억. 이렇게 해서 총 자산은 채권자 몫과 그리고 소유주 몫으로 나눠져 있다. 밑에 보겠습니다. 회계 등식은 페이지 보겠습니다. 자산과 부채와 자본이라고 했죠. 이 이퀄을 중심으로 해서 오른쪽을 대변이라고 한다. 왼쪽을 차변이라고 한다. 차변에는 자산을 기록하고 대변에는 부채와 자본을 기록한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러면 이 등식을 그대로 표로 만든 것이 재무상태표다. 재무상태표 등식을 기초로 작성한 재무제표가 재무상태표입니다. 재무상태표는 T의 형태로 표시하는데 T의 가운데선을 중심으로 해서 왼쪽을 차변, 오른쪽을 대변이라고 한다. 등식의 차변에는 자산을 기록하기 때문에 재무상태표 차변에는 똑같이 자산을 기록한다. 등식의 차변에는 부채와 자본을 기록하므로 재무상태표의 대변에는 부채와 자본을 기록한다. 이 재무상태표는 세 가지를 쓴다. 기업의 명칭, 특정한 시점, 그리고 재무상태표라는 명칭을 표시하게 된다. 재무상태표의 대변이다. 즉 오른쪽에는 부채와 자본을 기록한다고 했는데 이 부채와 자본은 기업이 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어떻게 조달했는지를 보여준다. 즉 투자 재원의 조달 방법과 내용을 보여준다. 즉 어떻게 조달했니? 빚으로 조달했어. 어떻게 조달했니? 주식을 발행하거나 이익을 쌓아놓은 것으로 조달한 거야. 즉 조달 원천을 표시하는 겁니다. 그러면 차변이다. 차변은 표시되는 자산은 이렇게 조달된 자금이 현재 어떻게 운용되고 있는지 운용 상태를 보여주는 겁니다. 내가 총 현금으로 얼마 있고 예금으로 얼마 있고 이렇게 운용 상태를 보여주는 겁니다. 즉 차변에는 자산이 현재 투자되어 있는 상태를 보여주는 겁니다. 포인트입니다. 이거를 정리해 놓은 게 지금 포인트입니다. 22페이지입니다. 포괄손익계산서. 특정 기간 동안 기업이 벌어들인 결과를 경영성과라고 하는데 이를 금액으로 표시한 것을 단기순이익, 손해를 본 경우에는 단기순손실이라고 한다. 포괄손익계산서는 일정 기간 동안 기업이 경영성과를 나타내는 재무보고서이다. 측정하는 방법에는 수익비용법과 순자산 비교법이 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수익 비용법. 일정 기간 동안, 즉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발생한 수익과 비용 항목을 요약한 다음에 수익 항목에서 비용 항목을 차감하여 순이익을 계산하는 방법이다. 수익은 기업이 경영활동을 수행하여 번 돈이다. 매출액, 임대료, 배당금 수익, 이자 수익, 토지 처분이 이익이 있다. 수익은 경영활동을 통해 번 돈을 의미하지만 그러나 주주와의 거래를 통해서 번 돈, 즉 대표적으로 유상증자는 수익으로 인정하지 않아 포괄손익계산서에 계상할 수 없다는 것이다. 즉 유상증자는 자본금의 증가로 처리한다. 이렇게 수익이 발생하면 재무상태표 등식의 자본, 구체적으로 이익잉여금이 증가하는 효과를 가진다. 이익잉여금의 증가를 우리는 수익이라고 한다. 비용입니다. 비용은 기업이 경영활동을 통해 수익을 창출하기 위해 소비 지출한 원가다. 매출원가, 급여, 임차료, 이자비용, 사무용품비, 광고선전비, 여비교통비, 자산처분손실, 이런 게 쓴 돈, 즉 수익을 창출하기 위하여 소비 지출한 원가, 즉 쓴 돈이 비용이다. 비용은 경영활동을 통해 수익을 창출하기 위해 소비하거나 지출한 원가를 의미하지만 그러나입니다. 주주와의 거래로 지출한 원가, 이거는 비용으로 인정하지 않아 포괄손익계산서에 계상될 수 없다는 것이다. 대표적인 예가 주주와의 거래로 지출한 원가가 현금으로 배당을 한 겁니다. 이것은 뭐로 처리한다? 이익잉여금의 감소로 처리한다. 비용이 발생하면 재무상태표 등식에서 자산이 감소하거나 부채가 증가해서 재무상태표 등식의 자본, 구체적으로 이익잉여금이 감소하는 효과를 가진다. 밑에입니다. 현금으로 배당금을 지급한 경우에도 이익잉여금이 감소로 처리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비용이 발생하거나 현금 배당을 하게 되면 모두 이익잉여금이 감소되지만 비용은 포괄손익계산서에 계상되지만 현금 배당은 주주와의 거래에 해당하므로 비용이 해당하지 않아 포괄손익계산서에 계상되지 않는다는 것이 상이하다. 현금 배당, 자본거래를 제외한 이익잉여금의 감소를 비용이라고 한다. 당기순이익입니다. 수익에서 비용을 뺀 금액이 이익이다. 그러면 비용 플러스 당기순이익은 수익이다. 이 등식을 우리는 포괄손익계산서 등식이라고 한다. 이 이퀄을 중심으로 해서 왼쪽은 차변, 오른쪽은 대변, 차변에는 비용을 계상하고 대변에는 수익을 계상한다. 이게 포괄계산서 등식이라고 했습니다. 왼쪽을 차변, 오른쪽을 대변, 는을 중심으로 해서 차변에는 비용을 기록하고 대변에는 수익을 기록한다. 이 포괄손익계산서 등식을 그대로 표로 만드는 것이 포괄손익계산서다. 이 이퀄을 중심으로 해서 왼쪽과 오른쪽, 차변과 대변 똑같습니다. 포괄손익계산서 등식을 기초로 작성한 재무제표가 포괄손익계산서이다. 포괄손익계산서의 T 형태로 표시하는데 T의 가운데 선을 중심으로 왼쪽을 차변, 오른쪽을 대변이라고 한다. 등식의 대변에는 수익을 기록하므로 포괄손익계산서 대변에도 수익을 기록한다. 또한 포괄손익계산서 등식의 차변은 비용을 기록하기 하므로 포괄손익계산서의 차변에는 비용을 기록하여야 한다. 포괄손익계산서는 기업의 명칭, 언제부터 언제까지 일정 기간, 명칭을
표시하여야 한다. 페이지 37페이지입니다. 원가와 자산과 비용의 관계. 우리가 비용이라고 하면 수익을 창출하기 위해 소비에 지출한 원가를 비용이라고 한다. 즉, 쓴 돈이다. 그러나 원가라고 하는 것은 특정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소비 희생된 경제적 자원, 돈을 화폐 단위로 측정한 것이다. 이 원가는 그 소비로 미래의 경제적 효익을 얻을 수 없다면 소멸원가라고 하여 비용으로 계산한다. 그 소비로 미래의 경제적 효익을 얻을 수 있다면 미소멸원가로 하여 자산으로 기록한다. 미래의 경제적 효익이라고 하는 것은 미래에 직접 간접적으로 기업의 현금 및 현금성 자산의 유입에 기여할 잠재력, 즉 돈이 들어올 가능성을 미래의 경제적 효익이라고 한다. 자산으로 계상된 미소멸원가는 미래의 경제적 효익을 얻을 수 없다면 소멸원가로 하여 비용으로 계상한다. 자산은 언제나 반드시 비용으로 인식된다. 즉 원가는 비용으로 인식되거나 자산으로 계상된 후에 비용으로 인식된다는 것이다. 밑에 한번 그림을 보겠습니다. 원가는 1, 2, 3을 원가라고 한다. 원가는 즉 쓴돈이다. 미래의 경제적 효익이 없으면 바로 즉시 비용 처리된다. 미래의 경제적 효익이 있으면 자산으로 계상되고 그 후에 미래의 경제적 효익이 소멸하면 비용으로 계산되는 것이다. 포괄손익계산서가 재무상태표에 어떻게 영향을 미쳤는지 살펴보자. 밑에서 두 번째 줄입니다. 예제실에서 포괄손익계산서의 당기순이익이 재무상태표에 어떻게 영향을 미쳤는가는 2월 1일의 재무상태표와 28일의 재무상태표를 비교해보면 알 수 있다. 2월 1일 재무상태표가 있습니다. 이익영음이 기초에 20만 원 있었던 거죠. 기중에 현금 배당액을 했습니다. 현금 배당액은 이익영음이 감소를 처리한다고 했습니다. 즉 기초 이익영음에 현금 배당액을 차감하고 일정 기간 동안 발생한 포괄손익계산서의 당기순이익, 즉 2월 1일부터 2월 28일까지 당기순이익 15만 원. 이 당기순이익 15만 원을 가산하는 금액은 기말 이익영음이 된다. 밑에서 다 읽어보겠습니다. 예제7의 한국회계법인의 2월 1일 재무상태표의 이익영음은 20만 원이지만 배당금 지급액은 비용이 아닌 이익영음이 감소를 처리하므로 이익영음이 5만 원이 감소하고 2월 1일부터 28일까지의 포괄손익계산서의 당기순이익 15만 원만큼 자본, 즉 이익영음이 증가하게 되어 기말 이익영음은 20만 원이 된다. 결국 2월 28일 현재 재무상태표의 기말 이익영 30만 원은 기초이익여금 20만 원에 현금 배당액 5만 원을 차감하고 당기순이익 15만 원을 가산한 금액인 30만 원이 된다. 즉 기초이익영음에 당기순이익을 가산하고 현금 배당액을 차감한 금액이 기말 이익영음이 된다. 이처럼 포괄손익계산서의 경영성과는 기업의 재무상태에 영향을 미치는 보고서이다. 포괄손익계산서에 계산되는 수익은 이익영음을 증가시키고 비용은 이익영음을 감소시킨다. 수익에서 비용을 차감한 당기순이익만큼 재무상태표의 이익영음은 증가하고 현금 배당액은 비용은 아니지만 이익영음을 감소시켜 재무상태표에 영향을 미친다. 밑에 거 한번 그림을 보겠습니다. 기초에 이익영음이 20만 원 있었죠. 기중에 현금 배당을 했습니다. 현금 배당은 이익영음이 감소를 처리하기 때문에 차감하고 일정 기간 동안, 이 기간 동안의 경영성과를 가산하면 기말 이익영음이 된다. 순자산 비교법입니다. 순자산 비교법은 기말 자본에서 기초 자본을 차감하여 당기순이익을 계산하는 방법이다.
기말자본에서 기초자본을 차감한 금액이 이 당기순이익입니다. 이것을 변형시키면 기초자본의 당기순이익 얼마를 더한 것이 기말자본이 되느냐, 이 당기순이익을 계산하는 겁니다. 이 기말자본은 주주와의 거래가 포함되면 안 된다. 소유주, 즉 주주와의 거래, 유상증자나 현금 배당 등은 포괄손익계산서의 수익이나 비용으로 보고되지 않기 때문이다. 그런데 회계기간 중에 주주와의 거래가 발생하면 기말자본이 증가 감소하게 되어 주주와의 거래가 포함되므로 주주와의 거래를 제외시켜야 할 것이다. 이 전체 부분 다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월 1일 한국의 기초자본은 40만 원이었다. 기중에 유상증자 20만 원이 있었고 현금 배당액이 5만 원을 지급하였다. 2월 28일 기말자본이 70만 원이었다. 이 기말자본과 이 기초자본을 차감한 금액이 당기순이익은 얼마일까? 순자산 비교법에서는 당기순이익 1월 1일부터 2월 28일까지 기말자본 70만 원에서 기초자본 40만 원을 뺀 30만 원이 아니다. 기중 유상증자액이 발생하게 되면 기말자본에는 유상증자한 20만 원이 포함되어 구체적으로 자본금의 증가가 되어 기말자본은 유상증자한 20만 원만큼 증가했을 것이므로 기말자본에서 유상증자를 차감하여 주주와의 거래를 제외시켜야 할 것이다. 즉 기말자본에 유상증자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그 금액을 빼야 될 겁니다. 또한 기존 현금 배당액 5만 원이 발생하면 기말자본에는 현금 배당액 5만 원이 구체적으로 이익위험이 감소되어 기말자본은 현금 배당액 5만 원만큼 감소시켰을 것이므로 기말자본에서 현금 배당액을 가산하여 주주와의 거래를 제외시켜야 할 것이다. 따라서 기초자본, 기말자본 70만 원에서 유상증자한 20만 원을 차감하고 현금 배당액 5만 원을 가산한다. 따라서 당기순이익은 기말자본 55만 원에서 기초자본 40만 원을 차감한 15만 원이 된다. 이 금액이 가장 중요한 공식이라고 했죠. 기초자본에서 추가 출제액을 가산하고 현금 배당액을 차감하고 당기순이익 얼마니 이 기말자본이 있습니다. 이 당기순이익을 계산하는 겁니다. 페이지 38페이지입니다. 이것은 지금까지 배운 것을 정리해 놓은 겁니다.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상당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여기까지 1장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1장 문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회계의 정의와 관련된 다음의 설명 중 옳은 것은? 회계는 주로 미래에 발생될 경제적 사건에 관한 정보를 제공한다. 이게 틀린 표현이죠. 과거에 이미 발생한 사건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겁니다. 즉 회계 기간이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라고 했을 때 3월 말일까지 재무제표를 작성합니다. 즉 이 기간 동안에 얼마를 벌었는지 그리고 12월 31일에 얼마를 잃는지 이 3월달 이내에 과거에 이미 발생한 사건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겁니다. 즉 미래에 대한 정보가 아니죠. 틀렸습니다. 2번 회계는 재무적 정보도 제공하지만 주로 비재무적 정보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틀린 표현이죠. 회계는 주로 재무적 정보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비재무적 정보도 제공하지만 이 표현이 맞는 표현이죠. 재무적이라는 것이 뭡니까? 즉 돈입니다. 돈. 즉 돈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거죠. 즉 재무상태표라든지 포괄손익계산서는 너 지금 얼마 있니? 너 지금까지 얼마 벌었니? 즉 돈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겁니다. 따라서 이 표현이 틀린 표현이죠. 주로 재무적 정보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3번입니다. 회계는 기업과 같은 영리 조직에서만 필요하다. 틀린 표현이죠. 비영리 조직도 당연히 필요합니다. 우리가 배우는 재무회계는 당연히 영리 조직인 기업에 대해서만 하는 것이지만 정부회계도 당연히 합니다. 당연히 틀린 표현이죠. 4번입니다. 회계는 정부 유형자들이 합리적일 뿐만이 아니라 비합리적으로 의사결정하는 것까지 고려한다.
당연히 틀린 표현입니다. 즉 회사가 정보 이용자에게 정보를 제공할 때 이 회사는 정보 이용자들이 합리적으로 의사결정을 할 것이라고 생각하고 정보를 제공하는 겁니다. 틀린 표현입니다. 회계는 회계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거래를 식별하고 측정 및 전달하는 과정을 포함한다. 맞는 표현입니다. 당연히 5번이죠. 2번입니다. 다음 중 옳지 않은 것은 회계 정보는 자본시장에서 미래의 불확실성에 대한 위험을 감소시켜 자원을 효율적으로 배분하는 데 기여한다. 맞습니다. 회계의 목적은 자원을 효율적으로 배분하는 게 목적입니다. 당연히 맞는 표현입니다. 회계 행위의 주체는 주주나 경영자가 아닌 기업 그 자체이다. 예, 맞는 표현입니다. 기업 실체 이론이라고 해서 행위를 하는 것은 기업입니다. 3번 특정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재무제표 작성 시 재무 상태나 경영 성과를 왜곡 표시하는 것을 분식회계라고 한다. 예, 이 표현도 맞는 표현입니다. 옛날에 할머니들이 이런 표현을 쓰기도 하죠. 여자들이 화장을 한다고 했을 때 분칠한다 이런 표현을 많이 씁니다. 이 분자가 예쁘게 꾸민다는 뜻입니다. 즉 분식회계라고 하면 장부를 예쁘게 꾸미는 겁니다. 즉 매출액이 얼마 없는데도 매출액을 과대 계상하고 자산이 얼마 없는데도 자산을 과대 계상하는 즉 재무 상태나 경영 성과를 왜곡해서 표시하는 것을 우리는 분식회계라고 하는 겁니다. 4번 정보 이용자 중 투자자는 현재 투자자를 의미하지만 현재 주식을 보유하고 있지 않은 잠재적 투자자는 정보 이용자로 간주하지 않는다. 당연히 잠재적 투자자도 정보 이용자에 포함되는 거죠. 예, 틀린 표현입니다. 잠재적이란 표현 자체가 미래의이라는 뜻이죠. 즉 잠재적 투자자도 정보 이용자에 포함하는 겁니다. 3번입니다. 재무제표에 보고되는 정보에 대한 일차적 책임은 누구에게 있는가? 즉 재무제표는 누가 보고하는가? 이 얘기입니다. 경영자가 재무제표를 작성해서 보고하는 거죠. 4번 재무상태표에 관한 다음의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재무상태표는 특정한 시점의 기업의 재무상태를 나타내는 재무보고서이다. 맞는 표현이죠. 재무상태표에서 재무상태는 자산과 부채 자본으로 분류하여 보고한다. 예, 맞는 표현입니다. 재무상태표에서 자산과 부채는 유동성이 큰 순서로 보고할 수 있다. 보고할 수 있다가 아니죠. 강제 규정입니다. 보고해야 한답니다. 국제회계 기준, 즉 IFRS에서는 유동성이 큰 순서로 보고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IFRS는 작은 순서로도 보고할 수 있습니다. 모두 가능합니다. 그러나 일반 기업 회계 기준에서는 유동성이 큰 순서로 보고해야 합니다. 강제 규정입니다. 보고해야 한다. 당연히 답은 3번입니다. 재무상태표에서 보고되는 자본은 자산총액에서 부채총액을 차감한 금액과 항상 일치한다. 당연히 맞는 표현이죠. 재무상태표는 기업의 유동성이나 재무구조를 파악하는 데 유용한 정보를 제공한다. 예, 맞는 표현입니다. 5번입니다. 한국의 자산과 부채가 다음과 같을 때 한국의 순자산은 얼마인가? 재무상태표를 한번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단기차입금 부채죠. 기계장치 자산입니다. 매출채권 자산이죠. 이익이여금 자본이죠. 현금 자산입니다. 매입채무 부채죠. 자산총액을 모두 더하면 56만 원입니다. 부채 총액을 모두 더하면 31만 원이죠. 자본은 25만 원이죠. 25만 원 안에 이익이여금이 5만 원이 있다는 뜻이죠. 예, 답은 4번입니다. X1년 1월 1일 150만 원을 출자하여 개업한 한국의 12월 31일 재무상태가 다음과 같을 때 순손익은 얼마인가? 즉 단기 순이익을 계산하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다고 했습니다. 수익비용법과 계산법, 즉 기말 자본에서 기초 자본을 빼서 계산하는 방법이 계산법이라고 했습니다. 그 문제입니다. 기초 시점에 자본이 150이 있다고 그랬죠. 기말 시점에
당기순이익을 한번 계산해 보겠습니다. 현금 25만 원, 자산이죠. 미지급금 부채입니다. 선급금 자산입니다. 미리 지급한 돈이란 뜻입니다. 자산입니다. 외상매입금 부채죠. 외상매출금 자산입니다. 단기차입금 부채입니다. 상품, 건물 다 자산입니다. 자산 총액을 모두 더하면 225만 원입니다. 그리고 부채 총액을 모두 더하면 55만 원입니다. 기말 자본은 170만 원입니다. 기초자본에 당기순이익을 더하고 여기서 유상증자를 더하고 현금 배당액을 차감한 금액은 기말 자본이 된다고 했죠. 유상증자와 현금 배당이 없습니다. 당기순이익은 20만 원이 되겠죠. 7번입니다. 다음 중 포괄손익계산서의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포괄손익계산서는 일정 기간 동안 기업의 경영성과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재무보고서이다. 당연히 맞는 표현이죠. 포괄손익계산서에 보고되는 당기순이익은 손익법에 의하는 것이 현행 일반적으로 인정된 회계원칙이다. 당기순이익을 계산하는 방법은 손익법과 재산법 두 가지가 있다고 했습니다. 기업회계 기준에서는 당연히 손익법을 인정하는 거죠. 예, 맞는 표현입니다. 포괄손익계산서에 보고되는 당기순이익은 발생주의에 의해서 작성되는데 맞습니다. 이는 현금주의에 의할 때보다 항상 작게 보고된다. 즉 어떤 것이 더 많이 보고된다. 이거는 알 수가 없는 겁니다. 현금주의가 더 크다. 현금주의가 더 작다. 이렇게 얘기할 수 없습니다. 당기순이익은 발생주의에서 작성되는 건 맞습니다. 이 표현이 틀린 표현이죠. 포괄손익계산서에 보고되는 비용은 발생주의 하의 수익비용 대응의 원칙에 의해서 보고된다. 예, 이것은 나중에 사장에 배우겠습니다. 수익비용 대응의 원칙에 의해서 보고되는 거 맞는 표현입니다. 8번. 기업과 리을을 구하면 얼마인가? 기초와 기말이 재산법에 대한 문제입니다. 기초자산이 150이죠. 기초부채는 모릅니다. 그리고 기초자본이 80만 원이겠죠. 그러면 기초의 부채는 70만 원입니다. 기말자산은 모른다고 했습니다. 기말부채는 50이죠. 기말자본은 모릅니다. 수익에서 비용을 뺀 순이익이 40만 원이라고 했습니다. 비용은 60만 원이죠. 순이익이 40만 원이라고 했습니다. 순이익이 40만 원이라고 했죠. 즉 기초자본에 당기순이익을 가산하고 유상증자를 더하고 현금 배당액을 차감하게 되면 이것은 기말자본이 된다고 그랬죠. 이게 없습니다. 당연히 기말자본은 120이 되겠죠. 그러면 기초에 있는 기말이 자산은 170만 원이 되겠죠. 답은 3번입니다. 70만 원, 그리고 170만 원, 그리고 120만 원, 그리고 비용은 60만 원입니다. 9번입니다. 주 한국의 기초 부채 잔액이 8만 원이었고 기말 부채 잔액이 4만 2천 원이었다. 기초 부채가 8만 원이라고 했습니다. 기말 부채는 4만 2천 원입니다. 기초자산은 10만 5천 원이라고 했습니다. 기초자산이 10만 5천 원이고 기말자산 총계는 기초보다 2만 3천 원이 증가하였다. 즉 2만 3천 원이 증가한 것이 기말의 자산이라고 했죠. 즉 12만 8천 원입니다. 기말의 자본은 8만 6천 원인가요? (8만 6천 원입니다) 기초의 자본은 2만 5천 원이 되겠죠. 단기 중에 현금 출자로 인해 자본금이 3만 7천 원만큼 증가하였다면 단기 순이익은 얼마인가? 여기서 유상증자액이 3만 7천 원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당기순이익이 있죠. 이 금액을 가산한 금액은 기말이 자본이 된다고 그랬죠. 당기순이익은 24,000원입니다. 10번입니다. 한국의 기초와 기말의 재무 상태는 다음과 같다. 당기 중에 액면 100원의 주식 100주를 주당 300원에 발행하여 유상증자하였으며 주주들에게 현금 배당 1,800원과 주식 배당 1,000원을 결의하여 즉시 현금과 주식을 지급하였다. 당기 수익 총액이 16,000원이면 비용은 얼마인가? 즉 당기 순이익 계산 문제와 똑같습니다. 기초 시점에 기말이 자산이 10만원이라고 했습니다. 부채가 2만원이면 기말의 자본은 8만원이 되겠죠. 기초에 76,000원이 자산이 있습니다. 부채가 34,000원입니다. 그러면 기초에 자본은 42,000원이 되겠죠. 여기서 유상증자 100주 곱하기 300원만큼 유상증자한 거죠. 더하면 3만원만큼 유상증자한 금액입니다. 여기에 현금 배당을 1,800원 했다고 했습니다. 주식 배당은 고려하지 않는 겁니다. 여기에 당기순이익을 가산한 금액은 기말의 자본이 된다고 했습니다. 즉 기초에 있는 자본에 유상증자를 더하고 현금 배당을 차감하고 당기순이익을 가산하게 되면 기말 자본이 된다. 당기순이익이 얼마입니까? 이 당기순이익은 9,800원입니다. 수익이 16,000원이라고 했으니까 여기에 비용 하면 비용은 얼마입니까? 예, 비용은 6,200원입니다. 여기까지 문제를 모두 풀어봤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